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 제 친아들인 공구와 며느리 제희가 제 남편 준호와 저를 아찔한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남편의 절박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선영,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최악은 준호가 한 어머니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준호와 저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분당 외곽의 작은 집에서 잠에서 깼고 간 내린 커피 향이 새들의 노랫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동네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매일 오후 어린 학생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목공소를 운영하며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섬세한 손은 단순한 나무 조각을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인 현우와 5살 아래인 공우였습니다. 현우는 집안의 영혼이었습니다. 항상 웃고 아버지의 작업실을 돕고 저를 모든 걱정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곤구는 달랐습니다. 좀 더 내성적이었지만 저는 똑같은 강렬함으로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로서 편애란 있을 수 없다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교회 예배 후에는 온 가족이 준호가 직접 깎은 오크 식탁에 모였습니다. 현우는 공학 공부 계획을 이야기했고 공우는 말없이 접시 위의 음식을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삶은 단순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저녁에는 준호와 제가 작은 마을 주변의 오솔길을 걸으며 우리의 꿈,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날,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함께 늙어갈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산책들이 저를 거의 죽일 뻔한 그 순간을 위한 훈련이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말에는 저는 가족 모임을 열었고 제 여동생들인 은미와 미라가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아이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녔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요리법을 공유했고 남자들은 마당에서 뭔가를 고쳤습니다. 준호는 저의 완벽한 반려자였습니다. 결혼 40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출근길에 꺾어온 들꽃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매기는 것을 도와주었고 저는 그가 작업실에서 나무를 자를 때 나무 조각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팀이었고 깨지지 않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에는 우리는 현관에 앉아 별을 보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은퇴하면 여행을 가고 처음으로 바다를 보고 아이들이 가정을 꾸리면 더 작은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제가 몇 년 후에 알게 되었듯이 종종 가장 깊은 비극을 숨기고 있습니다. 현우가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 아들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제가 나타나면 침묵했습니다. 준호는 그저 형제 간의 일이며 곧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고 우리 가족이 여전히 완벽하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25년 전인 어느 10월 밤
현우는 저녁 식사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1시, 그리고 12시, 새벽 1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공우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했지만 제가 형에 대해 물을 때마다 공구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이웃들과 함께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마을 구석구석, 모든 오솔길, 현우가 가곤 했던 모든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새벽녘, 그들은 청계천 계곡 바닥에서 현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현우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것 같다며 사고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버전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훨씬 더 끔찍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우의 장례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유일한 검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공우는 막 형을 잃은 사람치고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부짖는 동안 공우는 침묵했고 지금 제가 아는 것을 알고 나니 그 표정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듭니다. 준호는 하루 종일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다리에 힘이 풀릴 때 저를 붙잡아 주었고 지금은 그 맛이 쓰다는 것을 아는 위로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현우가 죽은 후 곤구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만회하려는 듯 더 세심하고 더 애정이 넘쳤습니다. 아들은 집안일을 돕고 아버지와 함께 작업실에 가고 제가 슬퍼 보일 때 물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슬픔에 대처하는 방식, 현우가 남긴 공허함을 채우려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아들이 정말로 하고 있던 것은 내면의 괴물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가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우는 옆 동네의 착한 소녀인 제희와 결혼했고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2명의 아름다운 아이들이 있었고 저는 마침내 인생이 우리에게 행복할 2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희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그들이 방문했을 때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공우는 아버지의 목공 재능을 물려받아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입안에 피의 금속 맛이 나는 채로 이 계곡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그 모든 행복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첫 징후는 6개월 전 준호와 제가 유언장을 갱신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집,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 그리고 은행 예금을 합쳐서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거의 2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제안한 것은 공구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2분 다 예순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불길해 보이는 그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희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저를 죽음으로 밀어넣을 그 손가락으로 제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부모님이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진정한 사랑으로 해석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철수라는 이름의 나이든 변호사는 선택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신탁에 넣거나
상속 재산을 공우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단순히 전통적인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우는 자신과 제희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명할 것을 주장했고, 그들이 손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저희가 필요하실 거예요. 저희가 부모님을 제대로 돌볼 수 있도록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공우의 말투에 뭔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준호는 납득한 것 같았습니다. 저보다 항상 더 잘 믿었던 제 남편은 큰 저항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현우가 나이가 들면 우리를 재정적으로 돕는 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 장남은 계획이 있었고 때가 되면 우리를 돌볼 꿈을 꾸었지만 현우는 세상을 떠났고 곤구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오후에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희는 예쁜 녹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의식이 끝난 후 저를 세게 안아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영원히 하나 된 가족이에요.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때 저를 오싹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우는 눈에 미소가 닿지 않는 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저녁을 준비할 때 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은 이상했습니다. 공구와 제희는 우리를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가 집을 개선해야 할 방법, 우리가 해야 할 투자, 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생명보험 정책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큰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희는 계산적인 눈으로 우리 가구를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시내에 편안한 아파트를 찾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집을 사랑했습니다. 구석구석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방은 우리의 40년 결혼 생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수천 끼의 식사를 준비했던 부엌, 준호가 그의 걸작을 만들었던 작업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뛰어놀았던 마당. 저는 다른 곳에서 제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공우의 눈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짜증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엄마, 비합리적이세요. 아들은 전에 저에게 사용하지 않았던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두 분 연세에 너무 커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제때 도울 수 없을 거예요. 제희는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 거예요. 주택 시장이 높을 때 지금 파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연세에 더 적합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아요. 준호는 그들의 주장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실용적이었던 제 남편은 그들의 제안 뒤에 있는 논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압력 뒤에 뭔가 더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 다른 긴장된 대화 후 저는 준호에게 공구가 갑자기 우리 재정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은영, 그는 그냥 우리를 걱정하는 거야. 그가 양치질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제안을 고려해야 할지도 몰라.
우리는 예전처럼 젊지 않아.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에서 그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의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준호가 이미 의심을 품고 있었고,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압니다. 곤구가 우리 재정에 대한 위임장을 자신에게 줄 것을 제안했을 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단지 예방을 위한 거예요. 제희가 마치 그곳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아프거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복잡함 없이 저희가 부모님의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가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말해서 저는 거의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에 뭔가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쳐다보며 깨어 있었고, 옆에 있는 준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왜 그렇게 불안한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제 여동생 은미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미는 항상 저보다 더 예리했고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 더 의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공우의 압력에 대해 말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선영, 그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공구가 내 돈을 그렇게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내 말은 그는 자기 사업이 있잖아. 재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잖아. 왜 네 재정에 대한 통제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니? 그녀의 말은 저에게 충격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옳았습니다. 공우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 적이 없었고 돈을 빌린 적도 없었고 우리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어떤 징후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곤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을 때 저는 직접적으로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거실에 앉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왜 네가 우리 재정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아버지와 나는 여전히 제정신이란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확연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잠시 동안 저는 그의 눈에서 다른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차갑고 계산적이며 위험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엄마, 통제가 아니에요.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사랑, 보살핌, 그리고 가족 책임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그가 가족 책임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침묵했던 제희가 달콤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개입했습니다. 선영, 저희는 단지 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할 뿐이에요. 저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워요. 그들이 떠난 후 그날 밤 준호와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는 제가 편집증적이며 문제가 없는 곳에서 문제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우리 아들의 행동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준호,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죽기 전에 공구가 어땠는지 기억나세요? 그는 달랐어요. 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뭔가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 남편은 손에 든 접시 닦는 것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인정이었습니다.
선영,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의 죽음에 대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기 시작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말은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현우의 죽음에 대해 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제 일부는 더 이상 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은 부엌 의자 중 하나에 무겁게 앉았습니다. 우리가 수천 끼의 가족 식사를 나눴던 바로 그 식탁, 현우가 숙제를 하곤 했던 곳, 그리고 곤구가 항상 침묵했던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25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기억을 지우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쓸었습니다. 현우가 죽던 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공구는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방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았어. 나는 그가 8시쯤 집을 나가는 것을 봤어. 나는 그의 태도에 뭔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그를 따라갔어. 그 며칠 동안 그는 매우 이상했고 더 공격적이었고 더 분개했어. 제 남편은 오랫동안 숨겨온 끔찍한 진실이 손에 쓰여 있는 것처럼 손을 보며 멈췄습니다. 나는 그들이 계곡 옆에서 다투는 것을 봤어. 선영. 나는 그들이 서로에게 끔찍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어. 제 세상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 다투고 있었어요. 저는 속삭였지만 제 일부는 더 이상 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올려다 보았고 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장남의 장례식에서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상속 문제였어. 선영, 곤구는 현우가 장남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 전통에 따라 현우가 우리 자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어.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 현우가 발견한 돈에 관한 것이었어. 무세운 돈이요. 저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계속하기 전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죽기 4일 전 현우가 작업실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러 왔어. 그는 공우가 가족 예금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처음에는 소액이었지만 나중에는 더 큰 금액이었지. 현우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 그는 몇 달 동안 조사하고 있었어. 제 정신은 제가 듣고 있는 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 막내 아들, 현우가 죽은 후 그렇게 세심했던 아들, 우리를 돕고 돌봐주었던 아들이 형이 죽기 전부터 우리에게서 훔치고 있었다니 왜 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배신감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준호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날 밤 계곡에 도착했을 때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야.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곤구가 현우의 시신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어. 우리 막내 아들은 떨고 있었고 울고 있었고 계속해서 반복했어. 그것은 사고였어요. 그것은 사고였어요. 그는 그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도와달라고 간청했어. 아빠, 그가 말했지. 현우가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저는 단지 방어했을 뿐이고 그는 균형을 잃었어요. 제 뺨에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믿었군요. 저는 중얼거렸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십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죄책감의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었어. 선영. 내 막내 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현우는 이미 죽었어. 나는 다른 아들을 파괴함으로써 한 아들을 살릴 수 없었어.
나는 그것이 정말 사고였고 곤구가 교훈을 얻었고 이 일 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훔친 돈은요. 저는 이 악몽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곤구는 조금씩 갚겠다고 약속했어. 그가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가져갔는데 잘못되었다고 했지. 그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 그리고 나는 그를 믿었어. 서은영,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어야 했기 때문에 그를 믿었어.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에서 일어났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가족에 대해, 살아남은 아들에 대해, 제 삶의 지난 25년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돈을 갚았나요? 저는 준호의 얼굴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습니다. 결코.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계속해서 소액을 훔쳤고 나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어. 왜냐하면 그와 맞서는 것은 내가 살인을 은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의 공범이 되었어. 선영, 내가 침묵할 때마다, 내가 은행 계좌가 줄어드는 것을 보지 못한 척할 때마다 나는 그의 공범이 더 되었어. 끔찍한 현실이 제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우리 재정을 통제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25년 전에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준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어. 서은영, 내가 불과 몇 주 전에 발견한 것,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 심장이 더 이상 폭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준호는 책상으로 가서 다른 문서 아래에 숨겨둔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는 공우의 재정을 은밀히 조사하고 있었어. 그의 목공 사업은 그가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만큼 잘 되고 있지 않아. 사실 그는 파산 직전이야. 그는 여러 은행과 공급업체에 1억 원 이상을 빚지고 있어. 제가 숫자를 읽을 때 서류는 제 손에서 떨렸습니다. 공우는 그가 가장했던 성공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거짓말과 훔친 돈으로 살아온 절망적인 실패자였습니다. 제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나요? 저는 그녀의 달콤한 미소와 사랑스러운 포옹을 기억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안다고 확신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가 대화를 이끄는 방식을 눈치챘어. 그녀가 우리의 예금, 집의 가치, 우리의 생명보험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방식. 그것들은 순진한 질문이 아니야. 선영. 그것들은 우리의 죽음이 정확히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계산하는 사람의 질문이야. 그 문장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곤구가 우리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고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가 단지 우리를 강탈하거나 속이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돈 때문에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면 같은 이유로 부모를 죽이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을까요? 준호.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가야 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현우에 대한 진실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야 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증거로?
선영 나는 살인 은폐의 공범이야. 내가 지금 말하면 나도 감옥에 갈 거야. 게다가 이 비밀을 25년 동안 지켜온 65세의 늙은이를 누가 믿겠어. 그가 옳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가 현우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이기를 기다릴 건가요? 우리는 매우 조심할 거야. 준호는 실제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 거야. 증거를 모을. 하지만 그의 말은 전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공우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이제 저에게는 불길하게 들리는 그 달콤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제희와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결혼 40주년을 특별한 것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름다울 거라고 믿어요. 다음 주말에 두 분이 항상 이야기했던 그 산으로 모시고 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가족 등산을 가고 사진을 찍고 완벽한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는 대화를 듣고 있었고 얼굴에 똑같은 공포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아들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 그리고 내일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은 후 준호와 저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방금 우리 자신의 처형에 대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우리를 산으로 데려가 우리를 죽이고 그것이 사고처럼 보이게 할 거예요. 준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마치 계곡에서 현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시도 자지 못하고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우리 자신의 아들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지 계획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공포와 가식의 악몽이었습니다. 준호와 저는 공우와 제희가 방문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고 그들이 산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소 지었고 그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흥분해서 말할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 존재의 모든 섬유질이 두려움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제 장남의 살인자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저와 제 남편에게도 똑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희는 수요일 오후에 쇼핑백과 그 빛나는 미소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악마의 찡그린 표정처럼 보였습니다. 선영 씨, 자기야. 그녀는 저를 곧 죽음으로 밀어 넣을 그 팔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산악 모험을 위한 용품을 좀 샀어요. 쿠키, 물, 과일, 피크닉에 필요한 모든 것. 그녀는 마치 흥분한 아이처럼 가방 내용물을 저에게 보여주었지만 저는 그 물건들 각각이 어떻게 우리의 살인을 은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새 카메라도 가져왔어요. 그녀는 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날의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싶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소중히 간직할 사진들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의 아이러니는 저를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찍을 유일한 사진은 누군가가 우리를 찾았을 경우 어떤 절벽 바닥에 있는 우리의 부서진 시신일 것입니다. 곤구는 새 것처럼 보이는 등산 배낭을 메고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그는 가장된 열정을 가지고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안전한 하이킹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를 샀어요. 밧줄, 하네스, 랜턴, 구급상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잔인한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의 살인을 계획하기 위한 안전 장비라니. 이 상황의 사악함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것이 우리 나이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행을 취소할 변명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습니다. 제희는 제 위장을 뒤집어 놓는 그 거짓된 부드러움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매우 쉽고 안전한 트레이를 선택했어요. 그녀는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는 하이킹이에요. 게다가 공우와 저는 내내 부모님을 돌봐드릴 거예요. 네. 그들은 우리를 절벽 아래로 밀어 넣기로 결정한 정확한 순간까지 우리를 돌보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떠난 그날 밤, 준호와 저는 거실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억눌렀던 절대적인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댈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준호가 엄숙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아마도 집 화재나 잘못된 강도처럼 더 우발적으로 보이는 무언가일 수도 있어. 적어도 산에서는 우리가 그들이 무엇을 시도할지 알고 있어. 그의 말은 끔찍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를 전혀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제안하나요? 저는 우리의 생명을 구할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찾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기 전에 몇 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갈 거야. 하지만 우리는 준비할 거야. 나는 내 휴대폰을 숨기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녹음하도록 설정할 거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증거를 가질 거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금요일 밤 우리는 저녁 식사를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을 때 너무 많은 행복한 순간을 공유했던 이 집, 이 부엌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는 그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공우가 우리의 의심에 대한 기록 없이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하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썼어. 그는 책상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내며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내 여동생 은미에게 보내는 거야. 그 안에는 현우의 죽음과 공우가 우리에게 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어. 나는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는 곳에 숨겼어. 우리가 이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녀는 진실을 찾을 곳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고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사랑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서은영,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 이 4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수와 비밀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저는 소리 없이 울었고 그의 숨결의 리듬, 그의 몸의 온기, 그의 피부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토요일은 우리의 상황을 비웃는 듯 맑은 하늘과 함께 밝았습니다. 공우는 일찍 도착했고 즐거운 곡조를 휘파람 불었고 그것은 제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자기야.
새들아. 그는 현관문에서 외쳤습니다. 큰 모험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희는 그 뒤에 나타났고 마치 결혼식 날 신부처럼 빛났지만 이것은 죽음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먹을 수 없었던 아침 식사 동안 공우는 우리가 갈 경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름다운 트레일이에요. 그는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체 계곡을 볼 수 있는 전망대로 이어집니다. 경치가 장관이라고들 해요. 그의 눈은 악마처럼 보이는 열정으로 빛났습니다. 물론 경치는 장관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보게 될 마지막 것들일 것입니다. 트레일에는 가파른 부분이 좀 있어요. 제희는 유용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덧붙였지만 하지만 여러분, 같은 숙련된 등산객이 다룰 수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추정되는 하이킹 능력에 대한 그녀의 언급은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공원에서 거의 걷지 않는 2명의 60세였습니다. 우리가 차에 짐을 실을 때 저는 곤구가 그의 배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계획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밧줄, 작은 삽, 그리고 조명탄 총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것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저는 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요.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거나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은 우리가 절벽 아래로 밀려난 후에 조난 신호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의 시신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가족 하이킹 중 비극적인 사고였음이 확인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우리의 살인이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상가지의 자동차 여행은 영원처럼 느껴지는 2시간이었습니다. 제희는 신나는 음악을 틀었고 마치 우리가 정말 재밌는 가족 나들이를 가는 것처럼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공우는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모든 속도 제한을 준수했고 모든 정지 표지판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망칠 사고를 위험에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에 준호는 은밀히 제 손을 잡고 그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활성화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우리는 증거를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진실은 우리와 함께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트레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키 큰 나무들과 근처 강소리와 함께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제 자신의 처형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공우와 제희는 마치 그들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처럼 미소를 짓고 농담을 하며 차에서 배낭을 꺼냈습니다.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공우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가 형을 죽였던 밤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차가운 섬광을 그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트레일은 비교적 쉽게 시작되었고 무성한 나무들과 이끼 덮인 바위들 사이를 구불구불 통과했습니다. 제희는 우리 앞에서 걸었고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풍경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저 들꽃들을 보세요. 그녀는 노란 꽃이 가득한 덤불과 그 아름다운 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시부모와 특별한 날을 즐기는 사랑스러운 며느리의 연기였습니다. 공우는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뒤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이 단도처럼 우리 등 뒤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돌아볼 때마다 그는 25년 동안의 거짓말을 통해 완성한 그 미소로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그는 가짜 염려로 물을 것입니다. 멈춰서 쉴 필요가 있나요? 1시간 동안 하이킹을 한 후, 우리는 트레일의 더 가파른 부분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다리는 이미 무겁게 느껴졌고, 준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운동에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의 살인적인 아이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지치게 만들 경로를 선택하여 그들의 계획을 실행할 때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전망대에 다 왔어요. 제희가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집에서 보았던 지도에 따르면 우리는 여전히 적어도 1시간은 더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그들이 진짜 전망대에 도달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일 계획인 장소는 훨씬 더 가까운 곳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이킹 동안 저는 트레일의 모든 세부사항, 모든 나무, 제가 살아남아 경찰에게 모든 것이 정확히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설명해야 할 경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바위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도 똑같이 하고 있었고, 우리는 때때로 공포와 결의로 가득 찬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음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살인자들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제희가 갑자기 소리쳤고 우리 오른쪽에 우뚝 솟은 바위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 절벽은 놀라운 경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특별한 사진을 찍기 위해 저 위로 올라가지 않을래요. 제 비가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거기 그들이 우리를 살해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절벽은 주트레일 위로 약 90피트 솟아 있었고 우리가 따라가던 길보다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보조 경로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바위는 느슨했습니다. 우리가 비틀거릴 경우 붙잡을 나무가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는 톱니 모양의 바위로 가득 찬 깊은 협곡으로 떨어지는 절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트레일은 우리 나이에는 꽤 위험해 보여요. 하지만 공우는 이미 샛길 쪽으로 걷기 시작했고 그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아는 안전 장비로 가득 찬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요, 엄마. 그가 어렸을 때 저에게 무언가를 납득시키고 싶을 때 사용했던 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제희 말이 맞아요. 저 위에서 찍은 사진은 장관일 거예요. 그가 장관이라고 말하는 방식은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고에 대한 증거로 나중에 그것들을 보는 누구에게나 장관일 것입니다. 준호는 은밀하게 제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전화가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증거를 얻기 위해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부한다면 그들은 단순히 다른 기회, 다른 장소, 우리를 죽일 다른 핑계를 찾을 것입니다. 절벽으로 올라가는 길은 지쳤습니다. 느슨한 바위가 우리 발밑에서 미끄러졌고
한 번 이상 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장소가 살인에 얼마나 완벽한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비틀거려 정상에서 떨어진다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이 없을 것입니다. 개요이 다 왔어요. 제희가 위에서 소리쳤고 그녀는 이 경로를 신중하게 계획한 사람의 민첩성으로 이미 도착했습니다. 공우는 그녀를 따랐고 그런 다음 준호와 제가 오르막의 마지막 몇 피트를 완료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 팔에 닿는 그의 손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망대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전체 계곡, 멀리 있는 산들, 그리고 나무들 사이로 구불구불 흐르는 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가족과 공유하기에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을 알고 나니 그 장소는 악몽을 위한 완벽한 배경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을 위해 이쪽으로 오세요. 제희가 외쳤고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 자신을 배치했습니다. 저는 배경에 계곡이 보이기를 원해요. 준호와 저는 천천히 다가갔고 각 단계는 우리를 최종 목적지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구가 전략적으로 우리 뒤에 자리 잡고 각도를 계산하고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제희가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제 서로 안고 웃으세요. 그녀가 사진을 계속 찍는 동안 준호와 저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폭풍을 알리는 번개처럼 보였습니다. 하나 더 찍어요. 곤구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풍경이 더 잘 보이도록 조금 뒤로 물러서세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은 정확히 절벽 가장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준호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들은 대로 뒤로 물러섰고 발밑에 단단한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제희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드러났습니다. 공우의 눈빛은 완전히 공허해졌고 제 아들의 흔적이나 어떤 감정도 없이 오직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 아시죠? 제희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곤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인 현우가 25년 전에 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부모님은 내가 그토록 필요했던 3천만 원을 부모님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하세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이 비밀을 4분의 1세기 동안 지켜온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현우의 죽음이나 그의 비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극심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게 돈을 주겠다고 말했잖아. 준호는 흥정하려고 애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했잖아. 곤구는 웃었고 전혀 유머러스하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요. 아버지. 끔찍한 가족 사고처럼 보이면 훨씬 쉬울 거예요. 3천만 원과 생명보험금으로 저는 빚을 갚을 거예요. 그리고 제희는 그녀의 꿈의 집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희의 손이 올라와 제 등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강한 미는 힘을 느꼈습니다. 돕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제거하려는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동시에
공우는 준호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비명소리, 제가 떨어질 때 희박한 공기에 삼켜지는 제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어떤 바위 선반에 튕겨 나올 때 톱니 모양의 돌들이 제 몸에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 침묵이 찾아왔고, 오직 저 자신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입안에 피 만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옆구리에 쑤시는 통증과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느끼며 누워 있었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일을 마쳤다고 확신하며 아래를 내려다볼 때 돌멩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됐어. 저는 위에서 제희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다고 경찰에 말하기만 하면 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야기를 더 신뢰성 있게 만들기 위해 카메라와 구급 상자를 가져왔잖아. 조용히 해. 곤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 돌아가서 모든 것이 안정될 시간을 준 다음 전화해야 해.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때 저는 제 귀 바로 옆에서 남편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영, 움직이지 마. 죽은 척해. 저는 그의 말대로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멈추고 몸을 이완시켰고 파리가 제 뺨에 앉았을 때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고 그들이 멀어지는 발소리, 그들이 걸어갈 때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준호는 제 바로 옆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투성이었지만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저를 최악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근처에 있었고 여전히 녹음 중이었으며 하늘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증거였습니다. 네오, 너 괜찮아? 그는 숨결처럼 약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을 들어, 선영. 그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거야. 그들은 우리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올 거야.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비밀이 있어 현우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비밀이야.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그 돈에 대해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가 말했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금이 아니었어. 그것은 내가 목공소에서 잘못된 일로 번 검은 돈이었어. 나는 그것을 숨겼어. 현우가 내 비밀을 발견했고 공우는 두 비밀을 모두 발견했어. 그날 밤 곤구는 검은 돈 때문에 폭로되는 것과 자신을 은폐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나를 강요했어. 그는 상속 때문에 현우를 죽인 것이 아니었어. 그는 현우가 나를 경찰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현우를 죽인 거야. 나는 비밀을 지키기로 선택했고, 그래서 나는 그를 은폐했어. 그는 내 자신의 비밀로 나를 토지했어. 탐욕이 우리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의 죄책감과 비겁함이었어. 제 세상은 단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욕이 아니라 제 남편 자신의 개인적인 죄가 장남의 죽음과 거의 우리 둘 모두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미안해, 선영. 그가 헐떡였습니다. 미안해. 이제 너는 증거를 가졌어.
가장 끔찍한 진실에 대한 증거, 나에게 약속해 살아남아서 세상에 말해 모든 것에 대해 우리의 비밀, 거짓말, 그리고 배신에 대해 저는 그에게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손을 꽉 잡을 수 있었고 비밀을 간직한 채 산산조각 난 남자인 그의 마지막 이미지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살인자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죽은 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준호의 희생과 숨겨진 녹음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잃어버린 삶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당 외곽에 완벽해 보이는 가족 문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25년 동안 지켜온 비밀들이 마침내 밝혀졌고 저는 죄책감과 탐욕이 어떻게 자녀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유일한 생존자입니다.